50대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면 먼저 적어보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어보자. 그것이 인생 이모작의 출발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 지은이 이관호, 발행 온 더 페이지, 발행일 2023년 3월 22일입니다. 일출이 설렘이라면 일몰은 돌아봄이다. 찬란한 일몰을 맞이할 50에게 치유와 행복, 삶의 지혜를 전달해줄 인문학 수업. 50은 제2의 삶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저자는 이 한 권의 책으로 차분함, 성숙함, 겸허함 같은 느낌을 주는 일몰을 즐길 나이가 바로 50이라는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계속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50대를 위한 철학의 편집자를 자처한 저자는 중년이라면 한 번쯤 할 법한 고민을 동서양 철학, 심리학, 문학이 전하는 메시지를 활용해 해소해 줍니다. 철학에서는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문학에서는 카찬차키스와 해밍웨이를 인용했습니다. 실제로 중년인 저자는 자신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으며 이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우정에 관하여. 공자. 스마트폰에 수많은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세어보면 10손가락이 쉽게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죽이 잘 맞는 친구와 진짜 친구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 둘을 구분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면 겨울이 되어 보아야 안다. 이 문구에 대해 중국 송나라의 학자 사양좌는 이런 주석을 달았다. 선비가 궁핍할 때 그 저리를 볼 수 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누가 충신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잘 나가고 태평할 때는 주변에 어떤 이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20대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므로 주변에 누가 일찍 시들고 늦게 시드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50대는 차디찬 겨울을 견뎌본 경험이 있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인 줄 알았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50대라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50대는 젊음을 뒤로하고 노년을 내다보는 시기여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좋은 때다. 공자의 충고 몇 가지를 더 들어보자. 충심과 신뢰받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자기만 못한 자를 사귀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공자는 진정한 친구의 기준 2가지를 제시했다. 이 기준으로 먼저 나는 남에게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자. 자신이 얍삽하지 않게 충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뢰를 받는 사람인지 판단해보자. 그리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자기만도 못한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을 자격이 생긴다. 여기서 자기만도 못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못 살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자는 그런 식의 기준을 세운 적이 없다. 충심과 신뢰가 부족한 사람, 즉 인격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살펴보면 인격이라는 기준에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보내고 약속 시간을 잡아보면 어떨까? 반면 자주 만났다 하더라도 신뢰가 없는 친구들과는 조금 소원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또 새로이 알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서 친구로 삼을지 말지 판단하면 어떨까? 격이 없음과 무례함은 다르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온 이들과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자는 큰 잘못이 있지 않으면 오래된 지인을 버리지 말라라고 충고했다. 성급하게 관계를 계속 정리하다가는 몇 명 없는 친구도 남지 않을 수 있다. 또 친구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편한 친구일수록 격이 없는 대화를 하며 농담도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한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나이 들어서 친구와 크게 싸우고 다시 보지 않는 사이가 되는 까닭은 친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안평중은 사귐을 잘하는구나. 오래되었는데도 공경함을 유지하는구나. 이러한 공자의 칭찬에 대해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사귐이 오래되면 공경함이 약해지니 안지 오래되어도 공경할 수 있으면 사람 사귐이 훌륭한 것이다. 친하니까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갑작스럽게 친구와의 약속을 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속을 깨는 횟수가 늘면 앞서 언급한 신뢰의 기준에서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 친구에 대한 예의는 충고하는 자세까지도 포함된다. 격이 없는 친구라면 당연히 그에게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게 된다. 잘 모르는 관계면 조언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절친한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충언을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선이라도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 자공이 친구 사귐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충고하고 잘 이끌되 잘 안 되면 그쳐야 한다. 스스로 욕보이면서까지는 아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유도 임금을 섬길 때 자주 충언하면 엄한 꼴을 당하고 친구와 사귈 때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라고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러니 몇 차례 정도는 친구의 선택에 대해 조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를 가늠한 후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고 또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관계의 벽을 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나와 죽이 잘 맞는 이들보다 나를 충심으로 대해주는 믿어온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아직은 훌륭한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 싶다. 조금씩 고독해져도 좋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고독을 행복의 길로 연결하자. 하지만 늙어가며 겪게 될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원래 오직 자기 자신과 완전히 융화할 수 있다. 친구와도 애인과도 완전히 융화할 수는 없다. 개성이나 기분이 다르다는 사소한 차이 때문에 언제나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그 때문에 진정한 평화이자 완전한 내면의 평정, 즉 건강 다음으로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는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철저한 은둔 상태에서만 지속적인 평정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고독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고독한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마치 가수 이정선의 노래 외로운 사람들의 가사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를 고독 속에서 느낀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교 생활이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해치고 자신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삶과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쇼펜하우어의 조언이다.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행복의 길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고독은 우울한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단순한 삶을 강조했다. 권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여러 관계를 극도로 단순화하고 심지어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 50대는 몸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골똘히 확인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의 명단을 만들어보자. 아마도 명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사람들일 것이다. 분기별로 한 번은 만날 친구들 명단을 정리해보고 1년에 한 번은 만날 친구들도 명단으로 정리해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자.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미리 고독에 빠지는 연습을 해보자.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면 주말 하루와 주중 저녁 하루 정도 이렇게 총 이틀 동안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에 수행할 비밀스러운 일을 시작해보자. 더 나아가 이 연습으로 나만의 행복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추천하는 수행 방법은 자신만의 컨텐츠를 정리해가는 일이다. 나이가 50이 되면 누구나 생업이나 조예가 깊은 취미 같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글이나 이미지 등으로 정리해보면 인생 제2막을 설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거는 잊히지 않는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좋지 않은 기억을 빨리 잊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뇌구조는 기억을 그리 쉽게 잊게끔 설계되지 않았다. 잊겠다고 다짐해서 잊을 것 같으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왜 나왔겠는가? 기억을 잊는 게 아니라 애써 기억을 덮어놓았을 뿐이고 또 만약 잊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식의 세계에 있는 기억일 뿐이다. 덮어놓아서 표면적으로 그 기억이 기억나지 않을 뿐이며 그 기억은 무의식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과거를 잊자라는 말은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조언이다. 그보다는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편이 낫다. 행복이라고 하면 대체로 미래에 있을 행복한 무언가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은 오직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문제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려면 우선 지금에 집중해야 하고 아직 내게 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기보다 의식 속이든 무의식 속이든 이미 내게 새겨진 과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좀 강하게 말하자면 행복은 과거를 다루고 처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잊자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과거를 해석할 줄 안다. 그리고 해석은 한 종류가 아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란 역사학자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너무나 유명한 이 문구를 대학 전공 수업 첫 시간에 배웠다. 역사라고 하니까 거창한 느낌을 주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 삶에 빗대어 표현을 바꾸면 과거, 이력, 지나온 길 등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개인의 역사란 자신과 과거 사건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의 나와 과거의 사건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상호작용이나 대화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가나 민족의 역사에서든 개인의 역사에서든 과거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 까닭은 과거는 인간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이고 또 기존의 해석은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기억은 상처,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지금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 또한 자신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좀 더 입체적으로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50대는 지나온 과거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나이다. 노트북을 켜고 혹은 펜을 들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에 말을 걸어보자.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해석해보자. 이것이 오늘 50대의 자신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 불행해질까? 애덤 스미스. 과식이 만병의 원인이라면 비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비교는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정서를 동시에 낳는다. 사람의 욕망은 위를 향하고 우월감은 아래를 향한다. 우리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든 욕망과 관련해 아래쪽을 보는 일은 없다. 한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가진 게 없는 아래쪽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수는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괜찮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착각한다. 또 다른 비교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일이다. 나이를 떠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50대 이후에 가지는 이 태도는 특히 문제다. 보통 은퇴한 이후에 전직의 위치나 활동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고 명함에 아예 전직을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과거에 나는 이러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달라는 하소연이다. 이런 자세로 100세까지 살다가는 불행의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조직 안에 속한 50대는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나이고 그만큼 목소리에 권위가 있다. 그러나 은퇴를 하면 갑자기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된다. 구직 활동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자리도 쉽게 얻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들지 않는다.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처럼 남과의 비교, 과거와의 비교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을 즐겁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비교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런 비교에서 벗어나자라는 말만으로 끝난다면 이 책의 메시지 또한 여느 행복 특강에서 들을 수 있는 그저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비교라는 습성은 한국 사회에서 보다 두드러지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을 의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 왜 이력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을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미스는 그 이유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는다. 우리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스미스는 이를 허영심이라고 표현했다. 스미스가 제안한 대로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리는 음식을 찾고 눈비와 추위 또는 더위를 피해 잘 곳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또 여가의 즐거움을 위해 몇 가지 취미를 즐기며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어떤 브랜드가 박힌 가방이나 자동차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섬의 중앙에 거대한 닭장처럼 보이는 아파트를 짓고 그곳에 살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즉, 스미스는 돈을 벌어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몰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인간의 이 허영심이라는 감정을 경제 현상과 관련지어 쓴 책이 우리가 들어본 바 있는 국부론이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노력하며 경쟁해왔고 그 결과 인류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스미스는 인간의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도모했다. 이를테면 도덕 감정론에서 그가 제시한 교육에 대한 방안은 이렇다. 교육의 위대한 비밀은 허영심을 적절한 대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교의 습성, 허영심, 경쟁심 등의 감정은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정서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런데 보통 스미스라고 하면 시장 경제를 이론화한 사람이며 경쟁을 미화한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이가 많은데 이는 그의 도덕 감정론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인 비교와 경쟁심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심리가 인간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행복을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야심의 영역 속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행복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허영과 우월이라는 경박한 쾌락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위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우리는 개인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가장 초라한 지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 경제를 이론화한 경제학자 스미스의 행복관이다. 그렇다면 허영심을 본성으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습성을 줄인다. 비교를 안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느낄 때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키우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발전적 길을 향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표현은 열등감 때문에 나온 말이다. 중요한 건 그 누군가의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에서 더 나은 위치다. 누군가가 부러울 때 그의 길을 보지 말고 자신의 길을 봐야 한다. 실패를 활용하는 법. 요즘 대학에서는 학기 중에 인문주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인문학 특강과 독서 토론 등의 행사를 진행하곤 한다. 어느 대학의 인문주간에 한 연사는 학생들에게 꼭 읽어보아야 할 소설이라며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소재로 강의를 했다. 퇴임을 앞둔 그 교수님의 강의 요지는 학생들에게 편한 길만 찾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얼마 전 청년들이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만 찾을 게 아니라 도전하라라고 쓴 어느 고위 공직자의 신문 칼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요즘의 젊은 세대는 편한 길만 찾은 적도 없고 도전 정신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편한 길만 찾는 A라는 젊은이, 도전 정신이 부족한 B라는 젊은이가 있을 뿐이고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편한 직장에서 별로 험한 일에 도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흥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노인과 바다는 청년보다 오히려 노인들 혹은 노년을 앞둔 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나 역시 10대 때 못 느꼈던 감흥을 최근 두 번째 독서에서 느꼈다. 소설을 읽은 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노년에도 여전히 도전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라도 도전해야 할까? 소설의 배경은 바다이고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노인이며 그리고 그의 곁에 한 청년이 있다. 평생을 바다에서 지낸 노인은 이제 지칠 때가 되었지만 대어를 낚을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노인과 바다의 명문장 몇 개를 해밍웨이의 원문과 함께 음미해보자.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는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작가가 이야기에 직접 개입해서 언급한 말이다. 파괴됨과 패배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노인 산티아고는 결국 대어를 온전히 배에 싣고 돌아오지 못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파괴되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패배하지 않았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작가가 생각하는 삶에서의 패배란 특정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에 기인한다.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희망과 도전 또는 생성과 진화의 자세를 버릴 때 비로소 그는 패배한다. 파괴됨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50대라면 누구나 파괴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파괴되었던 이유가 어떤 치명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가면서 조금씩 상처가 깊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다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읊조린 노인 산티아고의 독백이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어. 그건 죄야. 물고기와 사투를 버리면서도 그는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가 말한 죄란 아마도 주어진 삶을 방치하는 태도일 것이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이 말에 해밍웨이가 생각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이란 건 어떻게 상상하면 될까? 아무 것이나 바라고 꿈꿔도 되는 것일까?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희망이란 아무렇게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꿈꾸는 일이다. 우리가 어린이거나 10대 혹은 20대라면 그 상상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50대라면 이 산티아고의 독백을 잘 음미할 줄 알아야 한다. 50대는 이전에 다른 길을 갔었어야 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했다. 같은 후회를 할 시간이 없다. 산티아고가 삶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된다. 파괴는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해밍웨이의 언어에서는 패배는 어떤 상황에 인간이 주관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니 삶에서 종국의 패배란 희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더해 노력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 50대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면 먼저 적어보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어보자. 그것이 인생 이모작의 출발이다. 여기까지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관호님은 중년의 작가이자 철학 박사이며 인문교육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인 또한 인생의 변곡점인 50대를 지나며 50대를 지나는 이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철학의 편집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현저히 체력이 약해지고 후회나 절망 등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 쉬운 50대라는 길목에서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자, 쇼펜하우어, 스피노자 등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철학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인간관계, 자존감, 오늘을 살아가는 법, 변화, 몸, 50대의 덕목들까지 인생 전반의 다양한 주제로 중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거창할 것 같은 철학 사상을 가까운 친구의 조언처럼 쉽게 전하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